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는 오늘의 전문가는 경제학 박사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반갑습니다. 무척 추워졌죠? 예, 정말 춥네요. 네. 근데 추운 걸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좀 그런 면인데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더라고요. 아, 예. 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던 재산세 인하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오늘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인하는 정부 안대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는 여당 안대로 원래 3억 원으로 내리려다가 10억 원 유지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유지가 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반려하면서 재신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던 수장이 네. 그 정책이 자초되면 그리고 지금 백지화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백지화가 되면 사실 이제 책임을 지고 그런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실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든 부동산 대책이든 정부 내부에서도 여당이나 청와대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간혹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반대했고 내가 한 정책은 아니고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여서 갔는데 뭔가 이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과거 정부도 비슷했는데 행정 관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추진 주체죠. 공식적으로. 네. 그 추진 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고 떠넘겨버리고. 네, 속된 말로 덤태기를 씌우고 예. 그냥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고 이제 행정 관료는 사퇴하거나 경질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일처리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이런 의혹을 많이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주주 기준 양도 차익과세 3억 원 이것 때문에 마치 이제 사퇴한 것처럼 돼 있지만 오늘 그 해프닝을 국회에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다들 드셨을 거예요. 이것만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동안 부동산 쌓였던. 정책에 계속 정부하고 그 의견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온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님도 정치인 출신이고 저도 그렇고 반성을 좀 해야겠네요. 네. 관료들을 지키지 근데 못하는. 야당이 되면 안 그런데 여당이 되면. 네. 아하. 아니 저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어요. 역대 정부마다 그렇죠. 네. 네. 재산세 인하는 공시가격 6억 원이냐 또 9억 원이냐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6억 원으로 결정됐고요. 이 과정과 결과 과연 9억 원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6억 원은 미흡하다 보는데 이제 6억 원이 왜 미흡하다고 보는지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럼 그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의 중위값 집에 아파트의 중위값이라는 거는 싼 집부터 비싼 집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오는 가운데 값이잖아요. 평균 정도. 그러니까 뭐 평균하고 조금 다른 계집이지만 평균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중간값 이하는 사실 재산세를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간 이하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간 이상에 계신 분들의 재산세는 뭐 과도하게 좀 이렇게 강화를 하더라도 중간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의 중위값이 이미 10억 육박한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거를 보면 이게 10년 동안 하기니까 2030년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 10억인 집이 최소 11억 이상은 갈 거예요. 시가의 90%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으로 보면 9억 정도 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완화를 해줘야 대충 서울 입장에서 보면 중간값 이하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저는 이제 6억보다 9억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근데 해준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공시 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지난달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시 가격을 올리면 사실 세율은 좀 재산세율은 내려줘야 되거든요. 재산세라는 게 어떻게 이제 부과되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시 가격이라는 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세율은 가만히 있으면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세부담을 낮춰줘야,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줘야 세부담이 지금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안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시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세율은 낮춰주는 걸로 동시에 발표가 됐더라면 지금까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즉에 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최대 뭐 18만 원까지 감면이 된다 이렇게 네, 보도가 맞습니다. 나던데 네. 그거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네, 인하가 그렇게 되는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세에다가 사실은 집값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게 세금이 되는 거는 기본 구조를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집값이 시세도 있고 복잡합니다. 예, 공시지가 예, 있고. 근데 시세에다가 하면 좋죠. 정확하게 딱 이 집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다 세율을 곱해버리면 되는데 네. 문제는 시세라는 게 계속 등락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예. 1년 안에서도 몇 번씩 오르고 어떤 때는 한 달에도 막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값 중에 어느 값을 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싸다 그러고 구청은 비싸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하.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집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냐 하는 그 값을 구하는 게 그게 공시가격이거든요. 네. 이 공시가격은 이제 정부가 매년 조사를 해서 정합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이 그동안 이렇게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고 집값은 자고 나면 오르는 시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시세가 예를 들면 10억이면 공시가격은 6억 정도가 평균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 10억에 매기는 게 이제 정상인데 6억밖에 안 되니까 세금이 좀 작게 매겨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요거를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비율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올리는 건 그렇게 하기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이거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단번에 올리면 이 엄청난 세금이 늘어나는 걸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세라는 건 잘 아시지만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하고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천천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는 건데 이걸 60%에서 90%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건데 10년 만에 하겠다 하고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1,600만 원, 6천만 원, 예. 6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0.1%, 1.5억, 1억 5천 이하는 0.15%. 이게 이제 다 세율이 궁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6억에 대한 세율이 이제 0.4%예요. 그러니까 0.4%를 지금 인하한다는 것은 여기서 0.35%로 0.35%죠. 0.35%로 낮추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 18만 원 정도 이제 최대 수익, 그러니까 혜택을 본다 효과가.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의원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조세 현실화는 좋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 또 하나가 이제 서울시의 주택 중위값이 거의 10억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이하는 서민이니까 조금 인하를 하고 급격한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반론으로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유세 흔히 말하는 네. 현실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6억 원도 너무 사실 높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투기 대상, 그러니까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보유세를 높이자. 그건 동의를 하죠. 네. 근데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 투기와 크게 상관이 없고 더더군다나 1주택자 중에서도 장기 보유자, 집 하나만 갖고 평생 앉아 있는 사람은 투기 상관이 없죠. 네. 투기할 기회도 없는 분인데 투기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따라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샀다 팔았다를 막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예.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 여기서 집을 팔고 네. 또 목 좋은 데 가서 샀다가 그 산 게 이제 2, 3년 되면 오르면? 막 네. 소위 따블이 돼가지고 그때 집을 팔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기하는 분들인데 1주택자로 장기 보유를 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1주택자에 장기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보유세를 너무 무겁게 매기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게 집값 올랐잖냐.
집값 올랐으면 세금 좀 더 내야지. 이런 얘기를 저도 밥자리에 가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야 이제 뭐 전세 사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예. 제가 이제 재산세 너무 무겁다. 이거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값 올랐는데 세금 더 내는 거 당연하지 않아? 근데 집값이 올라서 혜택을 보면 사실 세금을 더 내는 게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팔지 않으면 그 혜택이 본인한테 안 오거든요. 기분만 좀 좋은 것 뿐이잖아요. 실제 혜택은 수익은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팔지 않고 오래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에게는 그런 논리가 좀 통하지를 않죠. 근데 이제 집을 판 경우에는 팔아서 들어온 돈, 손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세로 사실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회수해 가잖아요, 정부가. 네. 네. 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장성은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의원님 질문 있어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올린다는 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건데 세율을 낮춰버리면 증세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증세하려고 사실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썼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조세 부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산식에 의하면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 곱하기 세율이니까. 근데 세율을 내리면 세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세율은 정부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그렇죠.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세 부담을 물어야 될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이게 정부가 세율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은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국회를 통하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죠. 공시지가를 올리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죠. 사실은 이 정부가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공시가격을 10년 만에 60에서 90%로 올리겠다 이랬을 때 우회로 국회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로 편법 꼼수 증세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증세하려고 하신 건 맞는데 근데 그 증세가 복지 혜택이다, 복집이다 이런 것들을 마구 쓰는 거에 대한 재원 조달의 의미, 돈을 여기서 세금에서 걷어들여서 그냥 복지비로 나눠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거둔 만큼 그 안에서 알뜰살뜰 쓰는 게 중요한 거지 펑펑 쓰려고 세금을 더 걷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의견도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거둘 것이냐의 어떤 논란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럼요. 의원님. 이러한 조치,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그 재산세 감면의 어떤 폭을 좀 줄여서 내는 이런 결정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부담이 오르게 돼서 투기를 줄일 수 있으면 부동산 값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하겠다고 하는 뭐 1주택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투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 이분들의 세 부담이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중에서 자치구 몫이죠. 자치구 몫의 50% 그러니까 재산세 총액 기준으로는 25%를 감경하는 조례안을 의결을 했고 서울시는 이것이 위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정 다툼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사람들은 굉장히 원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선거도 있고 하니 선거를 의식을 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높아져.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좀 독특한 구조로 돼 있어요. 다른 시군구하고 다릅니다. 광역시도 하고 다른 게 2007년이었던 걸로 2006년?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선거. 거기에 출마한 맹형규라는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뭘 제안을 했냐면 재산세 공동세라는 걸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이 4개 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수입이 넉넉하지 않냐. 집값 땅값이 비싸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거둔 세금의 절반만 각 자기 구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에 내면 서울시가 그걸 가지고 나머지 21개 구에 좀 지원을 해주게 하자.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게 법이 통과돼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서초구에서 이제 재산세를 감면을 50%로 해준다. 예. 그러면 줄어들죠. 서울시로 가는 돈이. 그럼 나머지 21개 구에 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우리 동대문에 있는 구민들만 하더라도 이 뉴스가 나오니까 막 저한테 불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서초구는.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역구인 동대문 이제 구민들 얘기도 우리한테 올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자 동네니까 꼭 이제 그 주민들의 세금 완화보다는 전체 서울 시민들의 이렇게 돌아갈 돈이 복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초구의 결정에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개인적으로 되니까요. 서초구청장을 잘 아는 분이라. 그러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기 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혹시 본인 출마 의사는 예.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서울시 가장 큰 문제, 국민들 골치 아픈 문제가 뭐 전세난, 집값,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서울시는 특별히 자영업이 폐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거의 서울시 전역에 한 4만 개 가까이 폐업을 했던데 이게 서울에 특히 집중돼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경제통인데 나서서 좀 이 문제도 해결하고 뛰어봐야지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고민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곧 그러면 저희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결정하시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공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시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의 구독경제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